4차 산업혁명과 기술 두 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의 이제 4단계와 각국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업 계획에 따라서 두 번째 주 4차 산업혁명 세계 각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하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몇 가지만 이야기했고 나머지 부분 못 해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반드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들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목표로서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욕구 5단계설에서의 존경 욕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목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자존 요인, 자기 존중이 주발이죠. 자존이 스스로 자기 존중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고 성취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이런 욕구들을 통해서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내가 어떤 지위를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무조건 자기 표현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존경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존경을 더 받고 싶은 욕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목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도 단계를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이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더 크게 우리라는 사회 조직은 서로 신뢰를 가지는 사회가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 thing이라고 하는 또는 공유 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버릴 수 있는 공유에 의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4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4단계는 뭐 철학적 혁명이니까 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이런 내용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뒤에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고 싶으면 이 책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회사에 요 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해놨어요. 좀 공짜로 PDF 좀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인문학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술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 거기에 인문학을 집어넣어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런 인문학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우리가 공유혁명, 많은 유니콘 업체들이 지금 공유혁명을 통해 가지고 유니콘 업체들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버전은 신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은 종용으로 사회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앞에서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라고 그랬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1단계는 기술하고 공유해서 갑자기 뛰었잖아요. 그죠? 사이에 연결하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기술적인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산혁명을 해요. 생산혁명을 하면 두 가지 생산혁명인데, 하나는 무한정으로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의 노력에 크기 없이
자동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그 물건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소유 안 해도 되죠.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유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향후 경제가 공유혁명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경제와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벌은 것들 또는 내가 어떤 돈을 냈던 것만큼 공평하게 분배되는, 그러니까 일한 만큼 가져가거나 아니면 미니멈으로 또 줘야 될 배분해야 될 건 배분, 그러니까 그런 분배가 공평하게, 그래서 이 정도 분배하는 것들은 믿을 만하다, 신뢰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들이 이제 2단계의 내용이고요. 또 자세한 것은 뒤에서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경제 가치가 사회 가치화되면 좀 말이 어렵죠. 행복해지는 형태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도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는 일단 과학기술의 생산혁명이에요. 생산혁명. 그 다음에 경제사회, 2단계는 경제사회의 분배혁명이에요. 3단계는 인간의 소비혁명, 그러니까 경제가치에서 사회가치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철학적인 내용들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공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행복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불행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런 존경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들을 만족시켰을 때 행복은 내부적으로 나 안에서 행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죠. 자, 요 표현을 할 때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존경은 자기 표현을 제대로 했을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기 표현도 하지 않고 존경을 바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인간이 되지 말자. 자기 표현이라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 중에 제대로 된 경우에 인정과 관심을 받아서 존경을 받는 거지, 노력도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도둑심보를 우리가 이런 도둑심보를 의외로 많이들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대로 해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뭐 교수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상사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에 이제 발려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꿔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아웃풋이 나오도록, 결과가 나오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상사한테 이제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뽑아만 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혁명의 1단계 레벨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여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에 의해 가지고, 기술혁명에 의해 가지고 생산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혁명이 경제에서 공유혁명으로 일어나는 게 레벨 1단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유혁명은 또 뒤에서 볼게요. 일단 생산혁명이 일어나면 더 이상 제조에 얽매이지 않아요. 물건만, 원료만 넣어주면 물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 로봇이나 독일에서 하는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자기가 필요한 거 만들어서 쓰는 메이크 운동, 그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에 의해 가지고 수요보다도 공급이 과잉되는 시대, 초생산성 시대가 이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성공하려고 그러면 공유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소유가 행복이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공유가 대부분이죠. 공유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다시 디지털 시대를 현실 세계화시키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하는 방법론이었으니까 디지털 시대의 공유를 현실 세계화하는 게 이제 공유혁명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개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차를 개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버를 이용해 가지고 공유를 한다든지 하면 현실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익하고 서로 이제 충돌하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 충돌의 내용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공유혁명은 그런 갈등 속에서 점점점 공유 쪽으로 많이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19 이후에 공유 쪽으로 더 많이 가는 형태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지게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돈을 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행해요. 항상 옆집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없는 거 가지고 불행하다고 하는데 이런 제조혁명을 통해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은 다 이제 해결되면 불행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물질 소비는 줄어들고 공유를 통해서 개인화된 정신적 소비가 이제 늘어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1단계의 고월이죠. 그래서 건강을 기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을 기본으로 한 놀이와 문화가 최대 산업으로 부상할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건강을 기본으로 하니까 헬스케어 3.0, 9988124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놀이와 문화의 또 하나의 연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앞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조금 달리 보면 아니 다른 방향으로 보면 뭐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설명을 하지만 생산의 혁명은 독일에서 하는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은 다시 나오겠지만 현재 생산을 하는 공장을 완전 자동화하되 어디가 고장날 것 같으면 미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공장이 스탑하지 않게 그 다음에 품질이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품질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를 인공지능이 찾아서 그걸 극대화해서 품질을 좋게 만드는 형태. 그러니까 공장에는 전부 로봇이 움직이고 재료만 넣어주면 재료와 전기만 넣어주면 아주 이상적인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형태의 초생산성이 이제 다 달성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 4차 산업혁명의 1단계의 목표가 이제 한 5년 뒤에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4.0 되면 사람이 필요 없이 저렴한 공급한 무한정 제품 생산되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업, 전문 제조업이 생산성이 급증하겠죠.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을 무장한 공장하고 그냥 가내 수공업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한 공장들이 다 이기겠죠. 그러면 극히 일부분 몇 회사들만 엄청나게 떼돈을 벌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조업체나 사람들은 손가락 빠는 형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및 로봇이 초생산성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구현하는 방법은 IoT,
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해가지고 최적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리얼월드로 올려서 초생산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해나갈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극히 일부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분배의 문제가 있어요.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기부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회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면 오히려 공유 경제에서 물질 소비는 줄고 개인화된 정신적인 소비가 증가하게 될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건강을 기본으로 놀이와 문화가 최대 산업으로 부상할 겁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시각처에서 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에서 이제 물질의 소유가 굉장히 물질이 많으니까 이제 불행하지 않아. 근데 행복은 정신적인 거에서 이제 행복이 오는 거죠. 자, 목표 2025년 기술로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를 만들려 그러면 조금 전에 요거 이야기했던 가상과 현실의 융합,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용어는 공부해 두는 게 좋아요. 가상과 현실의 융합으로 인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최적화한 것을 다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내용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로 바뀌고 존경과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놀이와 문화 쪽에 식약처가 이야기해 놓은 미래의 의료기기는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즐기려면 건강해야죠. 그래서 헬스케어 3.0이 우리가 일단 구현을 해야 돼요. 헬스케어 3.0은 골골 80년에서 건강 100세로 바뀌겠다는 거죠. 9588124 수많은 정보의 공유에 의해서 최적의 건강 유지를 하게끔 하는 게 헬스케어 3.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식약처 요 책 내용을 보면 크게 진단과 치료와 시스템 쪽에 관련된 미래의 의료기기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ICT 기반의 의료기기들이 생기고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기기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의료공대의 IoT 랩, 의료 IT의 IoT 랩, 그 다음에 의료 IT와 의공학부의 스마트 헬스케어 랩이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단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가 이제 나올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의공학부의 의료 영상 처리와 인공지능 랩에서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 쪽 의용 로봇이 나와서 이제 치료도 로봇이 자동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재활복지 의료기기 랩에 요런 것들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 3D 프린팅, 이 부분은 의공학부는 바이오 및 센서 랩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쪽에서 대체용 생체 재료 쪽에 해당되고요. 어르 신소재는 재생용 생체 재료에 해당돼요. 대체용 생체 재료는 주로 이제 뼈 같은 거, 단단한 거, 그래서 뼈도 3D 프린팅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죠. 또는 이제 어르신 소재,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손상이 되면 3D 프린팅에 바이오 3D 프린팅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이오 3D 프린팅을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 자체를 만들지는 못하는데 피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뼈대에 피부에 조직들이 들어와 가지고 단단해지면 이 재생용 생체 재료는 싹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지금 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시스템, 의료기기 시스템은 의료영상 시스템 랩에서 안전과 헬스케어 3.0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개인 의료정보에서 최적화 치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병원이 여러 군데 가고, 나 자신 또, 걸어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밀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쪽에서 어느 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놀이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지금 여기에 백업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2단계는 융합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분배, 성장에서 1차 분배가 있고요. 2차 분배가 있는데 2차 분배를 신뢰를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노하우들, 그 정도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제공을 해서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2단계입니다. 보면 경제와 사회의 융합에서 기술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경제 문제에서 융합이 되려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죠. 그럼 경제와 사회가 융합이 되는, 이 융합을 하려 그러면 신뢰가 밑바탕이 된다. 근데 그 신뢰를 밑바탕하게 하는 기술들,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신뢰를 위한 블록체인. 그래서 제대로 된 분배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뢰를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규제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정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아요. 여기 뒤에 잠시 더 이야기할게요.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혁신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양극화라고 해요. 많이 벌고 대부분 사람들은 못 벌고, 그죠?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돈 버는 사람도 없고 돈 쓰는 사람들만 있어서 황폐하러 가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는 돈 많이 벌어, 대신 많이 내놔. 내놔. 그래서 이 경제에서 번 것을 사회에 내놔라고 하는 1차적으로 조세, 두 번째는 기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배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의 모임이에요. 이해관계자의 모임이 혁명이 필요하다. 자, 우리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시의원 정말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가? 우리가 직접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도 필요 없겠죠, 그죠? 블록체인에 의해서 내가 직접 투표했다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신뢰가 있다 그러면 직접 인터넷 투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열거하고 그 정리된 의견이 싱크테크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각 정당에서 이런 것들 정리해서 발표하는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뢰만 있다면, 지금 신뢰가 없죠. 그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신뢰가 없어요. 뭘 하자고 하는 건지, 그죠? 신뢰가 있다 그러면 경제 및 사회의 가치 교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해피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2단계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데이터에 의한 블록체인도 여기서 더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더 들어가면 이런 사회 문제, 기술보다 사회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요. 요 뒤에 1단계와 2단계에서 기술과 사회 어떤 것들이 한번 그걸 의공하게 접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음은 위키페디아에 나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 중에서 도전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파트를 보면 주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 맞게 지금 이런 것들이 쉽게 이번이 기회다라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에 의학계에 생긴 그런 문제도 지금 이런 것들,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뭐 코로나19 이후 세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콘센서스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전부 다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위정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활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합의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합의 없이 바뀌면 문제가 크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의료 분야에서 보면 앞으로 10년 이내,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5년도까지 4차 산업혁명에서 큰 폭으로 세상이 변화한다.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세상에 나가면 이미 큰 폭으로 뭔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의공학이라고 하는 거죠. 의료공학. 이 의료공학 분야의 핵심이 헬스케어 3.0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99881124 건강수명 연장하고 의료비 절감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게 목적이고 이게 수단들이죠. 수단들이고 이게 도구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목적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요거 두 개, 요거고 여기 수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헬스케어 3.0이 있으면 2.0, 1.0이 있겠죠, 그죠? 헬스케어 1.0은 아주 옛날에 공중보건 시대, 그래서 전염병을 막는 게 주 목적인 헬스케어 1.0이라 그러면 헬스케어 2.0은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질병을 치료하는 게 헬스케어 2.0 시대죠. 개인 질병을 치료하는 게 공공의 전염병을 막는 게 첫 번째였고요. 헬스케어 2.0은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건강한 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 건강 수명을 오래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예요. 그래서 뭐 골골 80, 건강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3.0은 질병의 예방, 건강의 관리, 삶의 질의 중심, 사회 중심. 자, 질병의 치유에서 질병의 예방으로 바뀌고요. 질병의 관리에서 건강의 관리로, 질환 중심에서 삶의 질의 중심으로, 의료기기 병원 중심에서 사회 중심,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병원 내에서 병원 바깥으로 의료기기가 더 확장돼 나가겠죠.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앞으로 굉장하게 발전할 겁니다. 자, 헬스케어 3.0 시대에서는 병원의 서비스, 메디컬 서비스에서 뭐로 이제 바뀌어 나가느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평상시 생활 환경, 내가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고 그러죠.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개인 건강 기록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차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더욱더 정진한다든지 건강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어떤 움직여서 안 나빠지게 한다든지 하는 스포츠 과학 쪽으로, 그래서 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병원 바깥으로 많이 끄집어내는 형태로 가아질 거예요. 자, 지금 정밀 의료를 뭐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정밀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나오는 정보는 10%,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데이터의 정보가 한 60%, 그 다음에 유전체 데이터가 한 30%, 전체 100% 중에서 현재 제일 데이터는 많은데 사용 못하고 있는 게 개인 건강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건강 기록을 분석을 제대로 해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으로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나의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낸다 그러면 정밀의학으로 헬스케어 3.0 시대로 가는데 큰 지름길이 되겠죠. 다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죠. 레벨 1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레벨 0라고 우선 이름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러면 이 레벨 1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들, 의료기기는 좀 어떻게 바뀔 거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의료기기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할 거예요. 약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할 겁니다. 나중에 강한 인공지능 따로 추가로 더 하겠지만 일단 약한 인공지능으로 하고요. 약한 인공지능은 기기 자체에서 의료기기 자체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외부에 강한 서버가 있어서 거기서 모두 스스로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이 내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정보는 PHR이라고 하는 퍼스널 헬스 레코드, 개인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의료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원이 가지고 있죠. 개인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PHR 플랫폼이라고 해서 병원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평소에 라이프 로그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고요. 유전체 데이터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밀 의료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물론 뭐 내 핸드폰에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데 지정한 서버에 가지고 있든지 나의 의료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필요하면 다른 데 줘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나의 정보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하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HR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사회 변화는 공공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80%가 공공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이제 좀 완화된 또는 좀 변형된 게 올해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개인정보가 좀 더 허용이 돼야 빅데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자, 공룡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공룡혁명이 완료가 되면 의료기기는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홈에 의료기기가 이제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른바 이야기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는 강한 인공지능의 원천이 되고 원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인공지능한테 뭔가 줬다가 얘네들이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지배하면 어떡해. 그래서 어떤 신뢰가 있지 않으면 강한 인공지능은 구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3.0은 이제 공룡혁명이 완료가 될 때, 요때 완료가 될 겁니다. 비로소 활용이 될 겁니다. 자, 헬스케어 3.0은 우리가 지금 현재 헬스케어 2.0 시대에는 병원에 가면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자기가 진단하고 결정하고 치료도 하고 다 하고 그죠? 다 하죠. 근데 헬스케어 3.0 시대는 내가 이 병원에서 진단하고 저 병원에서 치료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죠. 데이터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병원에 메디컬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하고요. 치료는 B라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병원이 이제 갑이 아니라 을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공유 경제가 대중화될 겁니다. 자, 레벨 2 신뢰 사회가 되면은 일단 강한 인공지능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다음은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 또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은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인공지능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언젠가는 인공지능보다도 인공지능의 지능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죠? 이제 이게 언제냐 이거죠. 이게 언제냐. 이게 현재 미래학자들은 2045년도로 보고 있어요. 자, 이때까지는 역사를 인간이 쓰지만 이때부터 역사는 인공지능이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제한 조치, 신뢰의 제한 조치들이 필요해집니다. 자, 2025년도까지 4차 산업혁명의 1단계 완성, 기술적 공유경제 실현을 하고 2035년도에 2단계 완성이 될까요? 신뢰사회가 구현이 될까요? 그러면 2045년 10년시에서 3단계 자아실현이 진짜 될까요? 자아실현이 되면서 특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 이제 여러분들 공학도들은 항상 고민을 하면서 기술들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병원을 응급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의 응급실은 많은 자원을 사람이 관리하죠. 일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판단되고 있고요. 병원 프로세스가 현재 만들어진 관리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자, 기자재나 사람이나 현실 세계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일부 정보가 온라인에서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일부 정보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응급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 내부에 오퍼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 이것들을 전부 다 병원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리 프로그램이 사람이 운영해서 전부 다 동작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모든 자원을 이 온라인 프로세스에서 다 담당을 하고 사람이 이제 판단하지 않죠. 내부에서 인공지능이 다 판단을 하고 정보가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 판단되고 응급실 프로세스가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최적화해 가지고 동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가보면 환자 간호사하고 의사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한테는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현재 당신한테는 언제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응급환자한테 인공지능이 알려줄 수 있죠. 물론 저게 시간적으로 사람이 더 빨리 끝나거나 뭐 하면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환자한테 그런 정보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사제나 사람의 리소스들이 빈틈없이 연결이 착착착 되는 형태로, 그 다음에 누구 찾는데 누가 뭐 어디 갑자기 자리 비어서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시스템들이 운영이 될 겁니다. 앞에서 한번 오토 이야기 한번 잠시 했지만, 오토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자고 하는 거죠. 오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행 세계인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최적화를 한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로 옮겨서 하면 현실 세계가 최적화된다는 말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가상 세계에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상 세계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대개 보면 중요한 정보들만 옮겨서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의 중요도를 주면 최적화도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현재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초짜 의사가 병을 판단하는 게 한 70% 정도 수준이 된대요. 그리고
명의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한 90% 정도, 85% 정도 수준이 되고요. 85%에서 90%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 거의 명의하고 거의 걸맞게 85%에서 90%까지 해주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현재 의사 선생님하고 인공지능 의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95% 이상 올라가더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정보가 보면 모든 정보가 아니고 일부 정보만 가 있죠. 예를 들어서 500명의 데이터 아니면 많이 봤자 10만 명의 데이터 정도만 가지고 여기서 최적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의사는 그거보다도 좀 더 넓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합치니까 90%에서 95%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한 1억 명 데이터다. 그러면 의사는 1억 명 데이터를 모르는 거죠. 1억 명의 데이터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95%의 100%까지 해서 최적화를 해서 그 결과를 현실 세계에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비 같은 경우에 보면 내비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나요? 대부분 따라갈 수도 있지만 매 순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인지 개인이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티맵 같은 경우는 안 따라가는 게 손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티맵이 가라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그래서 내비가 가라고 이제는 내비가 거의 4차 산업혁명의 가상세계에 최적화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티맵이 동시에 움직이는 100만 대의 차들의 정보들을 다 자기들이 서버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현재 어디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디가 문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정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면 또 몰리니까 적절하게 한쪽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자기가 또 배분까지 하면서 최적화를 해요. 놀랍죠? 그래서 현실은 이제 거기까지 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의 이그젠플이 다른 모든 부분으로 최적화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나오고 2016년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 기술은 뭐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 나온 게 ICBM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IoT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클라우드 데이터를 옮길 때 서버에 옮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버는 특정한 곳에만 올려야 돼요. 서버가 지정이 돼 있어. 근데 클라우드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전 세계에 어디든지 어떤 서버든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클라우드니까 그 클라우드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리면 정보가 전달이 되는 형태로 클라우드에다 올리고요. 이 클라우드에 올린 데이터들이 허용 가능해지면 빅데이터화 시켜서 최적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나한테 PC한테 알려주면 PC한테 가야 되니까 모바일로 내가 핸들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직접 최적의 정보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ICBM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빠졌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이제 같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차이는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이제 플랫폼이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IBM이 선두에 서고 있고요. 삼성이나 중국업체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업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자, 지금 헬스케어에 ICT를 많이 집어넣어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앞에서 했던 게 PHR이라고 이야기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정밀도를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요때 넣은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ICB M1 모바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CPS 시스템
여기 클라우드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 4차 산업혁명의 이건 개인 요소고 이건 하나의 그런 개인 요소를 모아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본 기술을 가지는 시스템 이야기죠. 자, CPS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한번 또 이야기했지만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평행 이론처럼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문제학의 경계를 지금은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뭉쳐져서 기술 혁명으로 기술이 융합되는 형태로 가지게 될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오토라고 하는 형태, 오토가 다시 이야기하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의료기기 장치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으로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병원의 의료 시스템은 오토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정에서 홈헬스케어 쪽에 의료에 오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좀 토의 한번 해보고요. 자, IoT로 뭘 할 것인지, IoT로 어떤 정보를 디지털로 할 것인지, 의료 쪽에서요. 클라우드는 왜 필요한지,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할까, 인공지능으로 뭘 할 것인지, 어떤 걸 끄집어낼 것인지, CPS의 목적은, 오토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팀별로 한번 이야기해서 숙제 내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LMS에 올려놓을게요. 생각 두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YTN의 유튜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46분인데 초연결 초지능 기술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팀별로 토의해서 그 토의한 결과를 알려주길 바래요. 내가 보니까 광고가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짜증 날 수 있는데 좀 미안한데 그리고 요 나머지 시리즈가 이제 4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계속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요거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 책의 총론 28페이지 정도의 내용들을 때까지 쭉 봤고요. 이제는 이 책의 1장 이 과목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개념들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미국의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파트너십 2.0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조 2020 일본의 일본 제흥 전략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2016년도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방향성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용어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들의 내용들이 미리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게 있지만 한 부서에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나고 그때 바둑 바둑이 이기고 인공지능한테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 국민들한테 세뇌가 됐죠.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활동을 봅시다. 2010년도부터 독일이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인더스트리 4.0 가지고 이제 계속 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각 산업별로 수많은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산업별로 이제 하다가 백악관에서 2017년도에 이제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한쪽에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이야기하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이야기했고 미국도 CPS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노인
초고령화 시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사이티 5.0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호라이즌 2020이라는 걸 가지고 파라다임 시프트 하자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제조 2025로 해서 열심히 미국을 앞지르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주요 이제 업체들이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기본 제조업을 다 버리고 전통 제조업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업 활동을 하겠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 하에서 움직이는 또 그걸 아예 만드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삼성도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올인하려고 하고 있죠. 항상 전략을 짤 때는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와트 분석에 보면 이제 OT가 기회와 위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협과 위협의 위, 기회의 기를 합쳐가지고 위기라 그래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있고요, 기회도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시절 꼭 4차 산업혁명 때문에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 앞으로 10년 이내에 생길 수 있는 것들, 저출산의 고령화 위기가 생기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휘발유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위기가 생기죠. 그 다음에 고비용 저성장의 위기, 현재 우리가 곧 생길 거나 아니면 현재 생기고 있는 그런 위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융합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들이 현재 하나의 위협이 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대체가 돼서 쓸데없는 기술들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4차 산업혁명 시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위협들이 생겨요. 자, 기회는 우리나라가 ICT 뭐의 약자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정보와 통신,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죠? ICT.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ICBM이라든지 IBCA 뭐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인프라는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잘 만들 수 있다. 기회다. 그리고 새로운 융합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되죠. 그리고 또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변화되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모르면 못 잡지만 알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 인터넷과 바이오 등 첨단 기술에 의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융합, CPS, 그죠? 그리고 다중 영역의 융합에 의해서 융합 기술, 다중 영역의 융합에 의해서 초래되는 인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보스 포럼에 2016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위협과 기회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와트 분석의 SW는 나 자신의 강점, 나 자신의 약점이에요. OT는 주변 환경에서 나한테 위협되는 거, 주변 환경에서 나한테 기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스트렝스,
어떤 장점을 가질 것인지, 앞으로 4년 동안 1학년이면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는 게 좋겠는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기 위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독일부터 봅시다. 독일의 강점이 제조죠. 제조 현장의 역량을 표준으로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스탠다드 스펙에서 이렇게 표준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눌러보면 링크돼서 볼 수가 있어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지멘스, 보쉬, SAP 연합으로 인더스트리 4.0의 워킹 그룹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효율성을 추구한다.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효율성 추구하는 거죠. 생산의 유연성은 뭐예요?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그걸 양립을 추진하겠다.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만들면 효율이 올라가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한 번은 A라는 제품이 오고, 그 다음에 B라는 제품이 오고, 그 다음에 C라는 제품이 오고 그러면 효율성이 안 올라가죠. 근데 이걸 양립을 시키겠다. 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를 구축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가상의 공간에서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이제 디지털 공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과정을 최적화한 게 스마트 공장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앞에 YTN 영상에서 봤죠. 그래서 지멘스 공장에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불량률이 40분의 1도 줄더라. 에너지 소비도 쓸데없는 것들 줄여서 30% 절감이 되더라. 그리고 제품 출하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더라 라고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 현장에 적용시키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미래 생산성과 성장을 위해서 BCG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9개의 기반 기술, IoT 등 우리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하면 산업 4.0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자, 세 가지를 그래서 원가가 있어요. 코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한테 가는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가치, 밸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프라이스는 그대로고요. 밸류도 별로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 없죠. 물론 이제 불량률이 좀 줄기 때문에 밸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불량률, 에너지 소비 줄이고 제품 출하 기간 줄여서 코스트를 대폭으로 낮추는, 그래서 기업의 마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 위주로 독일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밸류를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밸류를 올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밸류를 올릴 것인가,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봅시다.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곳에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CPS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서 최적화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제조 역량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차 산업, 2차 산업, 4차까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많은 부분 제조 설비 현장의 90%는 ICT는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ICT 도입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화시키는 모든 부분들을 IoT로 해서 모든 정보를 사이버 스페이스로 옮긴 다음에 최적화해서 하는 제조 역량을 최대로 하는 쪽으로 지금 독일도 많이 가고 있어요. 자,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아까 BCG 그룹이 9개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9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ICBM 했던 그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화, IoT를 이용해서 전부 다 애널로그로 다 디지털화하는 거, 그 다음에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이게 IoT를 가지고 기계와 기계까지, 지금은 기계에서 넣은 것을 사람이 읽어서 다시 기계한테 지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계들끼리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결과는 로봇이 또 직접 사람이 안 거치고 로봇이 움직여서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이 필수적이에요. 사이버 보안은 이제 크게 이제 보안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부 보안과 외부 보안에 있어요. 여기 사이버 보안은 이제 외부 보안에 관련되는데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그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흩어져 버리면 그 스마트 팩토리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함부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로봇이 대되고 증강현실,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해야 최적화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수직, 수평, 통합, 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은 뭐 참조로 보시고요. 저 뒤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지는 한번 챙겨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1번과 2번인데 지멘스의 인더스트리 4.0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BCG 그룹의 9개의 추가 설명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잠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유럽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해보자 라고 해서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2020년도까지 현재 독일이 했던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전 유럽으로 확산하자 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의 호라이즌 20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독일에서 했던 내용들 제조업의 최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자.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확립, 우리가 앞에서 PHR 의료 정보도 개인 건데 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병원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럽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3자 데이터 관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데 주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많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옮기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절름발이 형태에 돼 있는데 요번에 8월달부터 올해 8월달부터 새로운 정보보호법이 돼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고령화 양극화를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면 앞에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그 내용들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에 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더 이상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3대 과제의 13개 전략. 그래서 우수 과학자를 만들고 산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3대 과제의 13개 전략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저런 게 있는 모양이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신미국 혁신 전략으로 해서 2015년도에 첨단 자동차 등 9대 전략적 기회 분야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미래 제조업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연동으로 생산성을 향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임금비가 싼 중국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시장에 있는 미국 본국으로 제조업을 리턴시키겠다. 미국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를 영어로 이제 Advanced Manufacturing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3대 요소가 있어요.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 사물 인터넷이죠. 3D 프린팅,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과 같이 제조 현장의 혁신을 1차적인 목표로 지금 열심히 시동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G의 경우에 산업 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딕스라고 하는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을 가지고 여기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제어하는 형태로 일종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기 이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로 옮기기만 하면 여기서 모든 것들 처리해서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GE가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GE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이 프리딕스에 데이터만 주기만 하면 그 외에 최적화된 값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기계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다. GE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 특히 엔진 같은 경우 엔진의 수많은 부분에 IoT를 장착을 해서 고장 나기 전에 현재 이 엔진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노화되어 있다, 어디가 곧 문제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그 엔진을 수리해서 부품을 교체해서 사고가 안 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성이 이런 비행기가 도중에 서는 것들이 막아지죠. 그래서 효율을 올리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많은 정보들을 다 받으려면 굉장히 클라우드에다가 좀 쌓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데이터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개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처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용어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 데이터의 처리,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처리를 하는 것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빅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첨단 분석 툴도 인공지능으로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차이는 뭐냐면 2차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2차원으로 하니까 안 보여요. 차원을 더 많이 올려서 데이터 종류를 많이 해서 3차원을 하니까 두 개의 그룹이 나눠져 있어.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두 개 그룹을 나누는 게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떤 값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 차원에서 병이 없는 거하고 병이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병이 있는 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는 무조건 선을 꺼요. n 차원의 선을 꺼서 여기는 병이 있다, 여기는 병이 없다. 이러면 요거 두 개는 오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요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 병이 있고 여기 병이 없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데이터에 맞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하나의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9대 혁신 전략에 보면 의료하고 관련 있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정밀 의료. 우리가 이제 정밀 의료는 스마트 헬스케어 3.0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밀 의료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뇌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뇌 활동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내의 스마트 홈, 스마트 홈에서 라이프 로그 데이터, 모든 사람들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움직임, 상황들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다, 혹시 병이 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진에 분석해서 병이 드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9대 전략 중에서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죠. 우방국인 독일이 뒤져고 있어서 좀 씩씩거렸죠. 독일이 2010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2016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여기 다보스 포럼은 1월 달이고 여기 4월 달에 7대 추진 방향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은 소사이티 5.0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물론 그 전에 1점, 2점, 3점, 4점 쭉 있었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소사이티 5.0이라는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로봇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동무로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죠. 주요 방향은 뭐 규제 혁신,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소사이티 5.0이라고 하는 거하고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1990년도부터 지금 거의 잃어버린 30년이 됐죠. 4차 산업혁명으로 재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일본이 잘 나가니까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엔화를 확 올려버려서 수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력이 확 둔화가 됐죠. 그로부터 91년도부터 경기가 호태돼서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 됐죠. 그죠? 이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무한정으로 풀어요. 무한정으로 풀어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게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일본 재형 전략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일본 재형 전략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들 있죠. 그래서 IoT, 빅데이터, AI, 로봇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일본 항상 로봇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로봇이 일본이 1등이거든요. 생산량이.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 부족, 인프라 노후 이런 것들을 로봇과 IT로 극복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이죠. 자,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7개의 전략, 7대 전략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 가지들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기술 개발 쪽을 한번 보면 일본은 기술의 히다치 그러면서 기술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나 아니면 전철에 개찰구 들어갈 때 개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 개찰구가 기차 같은 경우는 개찰구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찰구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나가도 다 표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개찰구를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를 들여서 값비싼 개찰구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개찰구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일본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부 기술 쪽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뭐 기술 플러스 다른 사회 시스템까지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기술에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보여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일본은 그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 지금 동작을 했었죠. 이 4차 산업혁명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까지 세계 공장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공장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본인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을 앞지르기 위한 패권 전략으로서 무역을 1등으로 하겠다. 2025년도까지 무역으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기를 우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정상 국가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깡패 국가가 이런 생각을 하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무력으로 주변을 다 치고 자기만 혼자서 1등 되겠다고 하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 공장으로서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직접 만들겠다, 제조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들 생각은 지금 공장들이 막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떠나가도 좋다. 우리가 직접 설계한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화웨이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2025년도까지 GDP 1등,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미국이 19조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12조 달러, 한국이 1.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요걸 2025년도에는 앞지르겠다. 그 다음에 2035년도까지는 제품 경쟁력을 미국, 독일, 일본 수준으로 올리고 2049년도에는 명시공히 세계 1위 달성하겠다. 제품에서 모든 부분들을 세계 1위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제조 2025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몽땅 다 스파이 해가지고 다 카피한 다음에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아주 깡패 국가죠, 그죠? 이거는 못 참는 거죠. 뭐 자기들은 이제 개선이 아닌 혁신, 이를 위해서 창업 활성화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창업 학생들 보고 창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엄청나게 창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뿌려요. 자,
미국도 지금 현재 보면 달러로 무한정 찍어내고 있죠. 일본도 엔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유한화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어요. 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한정 또 찍어내면 망해요. 근데 무한정 찍어내도 나름대로 선이 있는데 지금 일본은 그 선도 넘었고요. 중국은 그 선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야기할 전 세계에 돈을 빌려줘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다 뛰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스마트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선언하고 매트릭스 중국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지도자죠. 힘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 나서지 마라 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는 내가 힘을 어느 정도 가졌으니까 나서도 되겠지 하고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이 아니죠. 세계의 깡패 국가로 이제 나서려고 하는 거죠. 2017년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현재 시진핑이 보통 보면 평생 주석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주석을 할 수 있도록 바꿨죠. 개방을 통해서 자유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유무역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어요? 보호무역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도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왜냐면 임금비가 너무나 많이 올려버렸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아닌 공산주의에서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바로 문제가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철수를 다 하고 있죠.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본인들은 중국 제조 2025로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위기라고 모두 철수할 때 오히려 중국에 들어가서 선점하면 기회가 될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야심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야심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중국이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 나라 앞에 있는 대양부터 패권을 좀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1열도선, 제2열도선이라고 하는 선을 끊었어요. 현재는 제1열도선 이 안에가 다 자기 나라 땅이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나가지 마라. 배들 지나가지 마라. 남은 나라 바로 앞에까지 자기 땅이라고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미국이 자유항해 선언하면서 이쪽으로 배를 군함들을 마음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이 이런 야욕들을 부리는 것을 좀 저지하고 있죠. 한국, 일본, 미국을 향해서 수천 발의 미사일이 돼 있어요. 현재 이 베이징 요 위에 보면 여기서 한국으로 쏘는 미사일을 고성능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사드 가지고 북한 좀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여기 다 볼 수 있게끔 되거든요. 이 상황을 다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보가 사드가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 해체 작전에 지금 돌입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전쟁, 무역 전쟁이든 전쟁으로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중국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미국이 포진해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하고 미국
미군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중국을 뺑 둘러서 지금 포위하고 있죠. 자, 1등 국가인 미국과 2등 국가인 중국이 이제 2등이 막 커지고 나서 미국을 앞지르려고 할 때 미국은 공포에 젖어 있고요. 2등국은 미국이 자기들을 핍박한다 라고 하는 피해망상에 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 게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지키면서 온 세계가 보기에 정당한 룰과 도덕성을 가지고 부강해진다 그러면 누구든지 뭘 할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이 반칙과 비도덕적 행동으로 미국이나 주위의 나라들을 거꾸로 틀인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제목,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비도덕적으로, 반칙과 비도덕적으로 하는 것들이 제목은 약방의 감초로 모든 부분들이 반칙과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지금 미국이 보고 있고 중국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현재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1조 달러 이상 훔치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은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자기 기업에서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보조품을 주니까 싸죠. 그래서 중국 상품을 싸게 수출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일자리를 빼앗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도 많이 당하고 있고 세계 곳곳이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이에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 북한이라고 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한테 뭔가 행세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이 자기들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는 지렛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1대1로라고 이제 들어봤죠. 도로를 통해서 가는 일대와 바다를 통해서 가는 일로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나라들의 투자를 다 해요. 다 모든 나라에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돈 투자하고 항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패권을 잡았을 때 이쪽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 관련된 나라들을 다 자기들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1대1로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1대1로에 가입해 가지고 중국 도와줄 일은 없겠죠. 도와주면 안 되겠죠. 자, 중국 제조 2025 하면서 1단계는 2025년도까지 제조 강국 형태로 파라다임 시프트 하겠다. 2단계에서는 중국 제조업을 미국, 일본까지 해서 모든 상품들이 미국, 일본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3단계는 제조 1위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4대 기본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국 편에 나와 있는 앞에 두 개의 유튜브 링크는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조 2025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하고 부딪히는 것들 내용들 추가적으로 보시고 볼 사람은 한 번씩 들어서 보세요. 한 20분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자, 이번 주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해놨는데 앞쪽 PPT에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만 해보세요. 앞에 가가지고 여기 뭔지 한 번만
해보는 걸로 하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